아름이가 마음을 크게 다쳤어. 애도 아직 어린데 지금은 전담해서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다. 너 내일부터 당장 회사에 사표 내고 이리로 들어와서 살 거라. 시어머니는 방 한가운데 놓인 낮은 교자상 앞에 앉아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명태전을 입안 가득 밀어넣으며 말했다. 강유진은 기름때와 연기에 찌든 자신의 모습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남편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현우 씨, 나 개발부 팀장이야. 연봉도 당신보다 몇 배는 더 높은데 내가 그만두면 우리 집 대출금은 어떻게 갚으라고? 그 순간 남편이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상위로 내던졌다. 그러고는 유진의 코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너 미쳤어. 우리 엄마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대답이야. 내 동생을 위해서 내 커리어 좀 희생하는 게 그렇게 대수야?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아기. 유진은 눈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의 고혈을 짜내려는 3명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지난 3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음속의 줄이 박힌 소리를 내며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그 순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길 바라며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서 노란 콩기름이 치익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튀어올랐다. 사방으로 튀던 기름 한 방울이 유진의 손등 위로 가차없이 떨어졌고 순식간에 붉은 수포가 올라왔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을 뿐이다. 나무 뒤집개를 쥔 손가락에는 너무 힘이 들어가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매캐한 기름 연기에 명태의 비릿한 냄새가 섞여 마치 촘촘한 그물처럼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마포구에 위치한 이 낡은 빌라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전을 부친 지도 벌써 3시간째였다. 주방의 미끄럼 방지 타일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다. 마비된 지 오래인 무릎을 타고 올라온 냉기는 허리춤에 머물며 마치 척추를 두 동강 낼 듯한 둔탁한 통증으로 변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그녀는 광화문이 고층 빌딩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입고 수십 명의 팀원에게 지시를 내리던 IT 기업의 개발팀장. 그런데 단 이틀 만에 환풍기조차 덜덜거리는 소음을 내는 이 좁은 주방에 갇혀버렸다. 기름때 절은 앞치마를 두른 채 끝도 없이 밀려드는 명태전과 호박전을 기계적으로 뒤집으면서 말이다. 거실에서는 TV 예능 프로그램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곧이어 남편 김현우가 아삭거리며 사과를 씹어 먹는 소리가 들렸다. 불과 2시간 전 시어머니는 거절할 틈도 주지 않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명령했다. 집에 밑반찬이 하나도 없다. 다음 주에 우리 현우 도시락은 뭘 싸보내니? 얼른 와서 명태 좀 부치고 하는 김에 김장 김치도 좀 담가라. 주말에 야근이 있지는 않은지 며칠 밤을 새우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몸 상태는 괜찮은지 묻는 말 따위는 없었다. 이 집에서 유진은 그저 언제든 불러다 쓸 수 있는 공짜 일꾼일 뿐이었다. 유진은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고 마지막 남은 노릇한 명태전을 하얀 사기 접시에 옮겨 담았다. 묵직한 접시에 무게가 시큰거리는 손목을 압박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산더미처럼 쌓인 전 접시를 들고 거실로 향했다. 짙은 갈색 교자상이 이미 펴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정중앙 방석 위에 버티고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이 시간에 여기 있을 리 없는 시누이 김아름이 소파에 기대앉아 있었다.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완벽하게 손질된 멜론 조각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며 말이다. 거실 한쪽 매트 위에서는 2살배기 조카가 플라스틱 장난감을 바닥에 쾅쾅 내리치고 있었다. 앉아라. 시어머니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TV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쇳덩이로 유리를 긁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침 아름이도 와 있으니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유진은 접시를 내려놓고 두 무릎을 모아 상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뜨거운 기름에 댄 손등이 공기에 닿아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두 손을 맞잡아 허벅지 아래로 숨길 수밖에 없었다. 아름이 이혼했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고개를 돌렸다. 위로 치켜 올라간 삼각 눈이 유진을 쏘아보았다. 그 배은망덕한 놈이 우리 아름이 마음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놨어. 애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애가 몸도 마음도 말이 아니다. 지금은 조용한 곳에서 푹 쉬면서 안정을 취해야 해.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교자상의 나뭇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쫙 돋았다. 그러니까 너 내일 회사 가서 사표 내라. 시어머니의 말투는 마치 내일 아침 날씨를 말하듯 덤덤했다. 내가 이 집으로 들어와. 현우 옷이야 내가 빨면 되지만 아름이는 마음병이 깊은 데다 애까지 어리지 않니? 전담해서 수발들 사람이 필요해. 내가 큰올케인데 당연히 이 정도 책임은 져야지. 그 말은 마치 둔중한 망치가 되어 유진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것 같았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희박해지는 기분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확 쳐들고 파마기가 가시지 않은 뽀글거리는 머리의 노부인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사표를 내라고? 그리고 이혼하고 돌아온 시누이 수발을 들라고? 10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거실 매트 위에서 아이가 내지르는 자지러지는 웃음소리만이 고막을 찔렀다. 유진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오장육부를 뒤트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당당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단 1%의 농담이라도 섞여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곳에는 오직 오만함과 며느리를 발미대 두려는 당연함뿐이었다. 어머니. 유진은 자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바짝 마른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을 이었다. 저 지금 개발부 팀장이에요. 핵심 프로젝트만 3개를 맡고 있다고요. 제 연봉이 현우 씨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그만두면 서울 물가에, 우리 집 대출금에, 생활비는 어떡하고요? 이 집안 자체가 안 돌아가요. 그녀는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 논리로 시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른쪽에서 고막을 찢는 듯한 소음이 터져나왔다. 탁! 은색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상위에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다. 그 충격에 간장 종지가 들썩였고 검은 액체 몇 방울이 유진의 하얀 양말 위로 튀었다. 남편 김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평소 반듯하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관자놀이의 핏대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 꿈틀거렸다. 그는 유진의 코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너 미쳤어. 우리 엄마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답이야. 유진은 고개를 돌려 3년 동안 한 침대를 썼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우리 엄마. 옛날에 시장에서 나물 팔아가며 혼자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 너 그게 사람이야? 현우의 가슴이 격렬하게 들썩였고 침방울이 유진의 얼굴에 튀었다.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는 게 뭐가 어때서? 팀장이니 뭐니 해도 여자 사업 잘 나가봤자 집안 식구 하나 건사 못하면 밖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야.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한기가 몰려왔다. 유진의 시야가 서서히 흐려지더니 눈앞에 김현우가 전혀 모르는 괴물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3년 전 어느 겨울밤 한강변의 바람은 칼바람처럼 매서웠다. 그때 김현우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유진의 목에 정성스럽게 감아주며 눈시울을 붉힌 채 말했었다. 유진아.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내가 너 하나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게. 절대 눈물 흘릴 일 없게 할게. 그때의 목도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금 상위에 내동댕이 쳐진 저 젓가락 소리가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지. 그녀는 천천히 눈동자를 굴렸다. 얼굴을 붉히며 씩씩대는 김현우를 지나 기세등등한 시어머니를 거쳐 마지막으로 시누이 김아름에게 시선이 멈췄다.
아름은 이 싸움에 끼어들 생각조차 없다는 듯 여전히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고 있었다. 마지막 멜론 조각을 입에 넣고 즙이 터지도록 씹으며 말이다.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마지막 줄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히스테릭한 비명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분노가 정점에 달하자 오히려 가슴속은 차디찬 얼음벌판처럼 고요해졌다. 활활 타오르던 불길이 순식간에 꺼지고 그 자리에는 서늘할 정도의 냉정한 이성이 들어찼다. 유진은 이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마치 자신의 고혈을 빨아먹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도살장을 구경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두 손을 다시 가지런히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구역질 나는 얼굴들을 피한 채 아주 공손하고 순종적인 각도로 등을 굽혔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가벼웠고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의 통증 때문에 잠시 비틀거렸지만 금세 중심을 잡았다. 그녀는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은 채 뒤돌아섰다. 상위에 남은 과일 껍질과 지저분한 접시들을 하나씩 포개어 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수도꼭지를 틀자 얼음장 같은 수돗물이 화상을 입은 손등을 강하게 때렸다. 그 짜릿한 통증이 유진의 눈빛을 수술용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주었다. 깊은 밤 서울. 강남구의 네온사인은 여전히 화려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검은색 현대 승용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서량하게 울려 퍼졌다. 김현우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유진이 시댁에서 보여준 순종적이지 못한 태도에 대해 쉴 새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유진은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만을 응시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익숙한 진회색 현관문 앞에 섰다. 띠링, 띠링, 띠링. 철컥. 현우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구두를 정리할 생각도 없이 거칠게 벗어 던진 그는 곧장 작은 방 컴퓨터실로 향했다. 채 30초도 지나지 않아 기계식 키보드의 요란한 타자 소리와 게임 속 팀원들을 향해 내뱉는 욕설이 벽을 타고 거실까지 울려 퍼졌다. 유진은 현관에 멈춰 섰다. 차가운 LED 전등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겉옷조차 벗지 않은 채 곧장 주방으로 걸어갔다. 커다란 양문형 냉장고의 문을 열었다. 사글대로 삭은 마늘 냄새와 해산물 썩은 듯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시어머니가 오늘 밤 억지로 차 트렁크에 실어준 검은 비닐봉지들이었다. 언제 만든지도 모를. 이미 신맛이 강하게 올라오는 깻잎장아찌와 배추김치가 가득했다. 유진은 두 손을 뻗어 기름기 묻은 검은 비닐봉지들을 움켜쥐었다. 극도의 혐오감에 호흡이 거칠어졌고 팔 근육이 단단하게 긴장됐다. 그녀는 봉지들을 한꺼번에 낚아채어 끌어냈다. 냉장고 구석에 있던 현우가 제일 좋아하지만 사흘이나 지나버린 장조림까지 전부 노란색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다. 역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지만 유진은 전에 없던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정수기 앞으로 다가가 냉수 버튼을 눌렀다. 살얼음이 낀 듯한 물 한 컵이 그녀의 손에 들렸다.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찬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까지 내려가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얼려버렸다. 안방으로 들어간 유진은 큰 불을 켜는 대신 옷장 안의 보조 조명만 켰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침대 밑에서 커다란 은색 리모와 캐리어 2개를 끌어냈다. 지퍼를 여는 드르륵 소리가 정적을 깼다. 현우가 사준 저렴한 선물 따위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의 맞춤 정장과 고가의 코트, 화장품,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잠금 장치가 달린 서류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조금 빛바랜 계약서 한 장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유진의 손가락 끝이 종이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훑었다. 3년 전 작성한 집 전세 계약서였다.
강남구에 위치한 이 40평형대 고급 아파트. 무려 12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 당시 현우의 어머니는 찻집에 앉아 눈물을 찍어내며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계약금조차 보태줄 수 없다고 했었다. 결국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온 유진의 아버지가 고향 땅 일부를 팔아 마련해준 거금이었다. 현우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계약서에는 공동 명의로 이름을 올렸고 시댁 식구들은 이 돈이 현우가 대출받아온 것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유진의 입가에 지독하게 냉소적인 비웃음이 번졌다. 그녀는 계약서를 정성스럽게 접어 안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다. 새벽 3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렸다. 온 도시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 컴퓨터실의 키보드 소리는 멈췄고 대신 현우의 무거운 코골이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유진은 검은색 트렌치코트로 갈아입고 묵직한 캐리어 2개를 끈 채 현관에 섰다. 지난 3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공간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벽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웨딩 화보가 걸려 있었고 소파 위에는 어제 그녀가 세탁해둔 쿠션이 놓여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기 짝이 없는 풍경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구역질 나는 잔상일 뿐이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캐리어를 복도로 밀어냈다. 문을 닫기 직전 유진은 현관 디지털 도어록 위로 손가락을 뻗어 설정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파란색 불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김현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새로운 숫자들을 입력했다. D. 설정 완료. 엘리베이터가 급하강하기 시작했다. 가벼운 현기증과 함께 머릿속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맑아졌다. 코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자 밝은 화면이 눈을 찔렀다. 그녀는 집주인의 번호를 찾아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다. 집주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안부 인사 따위는 생략했다.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자신의 단독 명의로 된 은행 계좌 번호를 덧붙였다.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 12억 원을 단 1원도 빠짐없이 이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새벽의 찬바람이 텅 빈 강남 거리를 휩쓸며 낙엽 몇 장을 굴렸다. 유진은 캐리어를 끌고 아스팔트 위를 걸었다. 고구마처럼 답답하던 가슴이 뚫리듯 구두 굽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경쾌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길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던 택시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다. 테헤랄로의 한 비즈니스 호텔. 두꺼운 암막 커튼이 서울의 아침 햇살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유진은 하얀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 가득 복잡한 가계부와 통장 내역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 옆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에스프레소 잔이 놓여 있었다. 검은 액체에서 배어나오는 쓴 향기가 그녀의 정신을 깨웠다. 이틀 동안 그녀는 대학 시절 법대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던 선배를 만났다. 지금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가 된 선배였다. 카페에서 유진이 내민 증거들을 검토하던 선배는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딱 한마디를 던졌다. 유진아, 이 정도 수준의 기생을 3년이나 버텼다니 정말 기적이다.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집을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다. 핸드폰은 책상 모서리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지난 이틀간 현우에게서는 메시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다. 아마 그는 이번에도 유진이 친정으로 도망가서 심술을 부리는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예전처럼 알아서 기어들어와 무릎 꿇고 빌겠지. 착각하면서 말이다. 저녁 8시가 되었을 때였다. 책상 위의 핸드폰이 고요를 깨고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2글자가 떠올랐다. 유진은 그 이름을 빤히 쳐다보았다. 눈빛은 마치 얼음 송곳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바로 받지 않았다. 10초 동안 진동이 이어지며 마치 발악하는 듯한 모양새를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여유롭게 검지 손가락을 대어 통화 버튼을 밀어 올렸다. 동시에 화면에 있는 녹음 버튼도 눌렀다. 화면 왼쪽 상단에 작은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야,
강유진. 너 진짜 미쳤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현우의 악에 바친 고함이 터져나왔다.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를 걷어차는 쾅 소리까지 들려왔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사흘이야. 사흘. 집에 따뜻한 밥 한 끼 없고 세탁기에는 내 셔츠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너 지금 내가 매달릴 줄 알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다.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오늘 밤 당장 기어 들어와서 집안 꼴 원상복구 안 해놓으면 당장 이혼이야. 내가 너 없으면 못 살 줄 알아? 그는 씩씩거리며 유진이 평소처럼 울면서 사과하기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유진의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호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좋아. 유진의 목소리는 마치 내일 아침 메뉴를 고르듯 가볍고 경쾌했다. 이혼해. 그게 내가 바라던 바니까? 전화 너머는 순식간에 기괴할 정도의 정적에 휩싸였다. 김현우는 예상치 못한 유진의 반격에 완전히 허를 찔린 듯 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감히 이혼으로 나를 협박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허세 섞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협박 아니야? 유진은 식은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그녀의 목소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봐. 신분증 꼭 챙겨오고. 강유진. 이 미친 여자가 진짜. 내가 감히. 유진은 더 이상 쓰레기 같은 소리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볍게 움직이자 화면이 어두워졌고 빨간 녹음 버튼도 깜빡임을 멈췄다. 통화는 즉시 차단되었다. 그녀는 방금 녹음된 파일을 곧장 클라우드 보안 폴더에 업로드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 잔뜩 찌푸려 있었다. 유진은 자신이 가진 옷 중 가장 값비싼 검은색 비즈니스 수트를 차려입었다. 10cm 높이의 키리를 신고 걷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전장에 나서는 여왕처럼 당당했다. 오전 9시 30분. 변호사 선배와 동행한 유진은 서울가정법원 접수 창구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밀어넣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혼 소장만이 아니었다. 소장 아래에는 김현우와 그 가족들이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치밀하게 작성된 재산 보전 신청서,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 신청서가 깔려 있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동결 요청하신 공동명의 계좌 정보들이 맞나요? 창구 직원이 고개를 들어 형식적으로 물었다. 유진의 시선이 백지 위의 검은 글자들에 머물렀다. 거기에는 그들이 생활비로 써오던 모든 자금과 김현우의 얄팍한 허영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오른손을 뻗어 창구에 놓인 검은색 볼펜을 잡았다. 뚜껑을 벗기고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사각거리는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지난 3년간의 지옥 같은 삶을 도려내는 칼날의 소리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정자로 써 내려갔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확인서를 유리창 너머로 천천히, 하지만 힘주어 밀어넣었다. 직원이 붉은색 접수인이 찍힌 접수증을 건네주었다. 거친 종이가 창구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났다. 유진은 서늘한 기운이 남은 손가락으로 그 얇은 종이를 2번 접어 에르메스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다. 지퍼가 닫히는 경쾌한 금소금이 한숨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한 가정법원 로비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유진은 몸을 돌려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다. 10월의 서울. 차가운 가을바람이 문틈 사이로 사정없이 들이쳤다. 하지만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찬바람 속에서 허리를 꼿꼿이 폈다. 비에 젖은 대리석 바닥 위로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다다닥 하고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졌다. 법원 회전문을 막 나서려던 그 찰나. 코트 주머니 속 핸드폰이 심장을 파고드는 듯한 진동을 연달아 내뿜기 시작했다. 우잉, 우잉, 우잉.
얇은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그 진동은 마치 물 밖으로 끌려나온 물고기가 죽기 직전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가운 금속체를 움켜쥐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쏟아지는 시퍼런 냉광이 그녀의 창백한 턱선을 날카롭게 비췄다. 집주인에게서 온 장문의 메시지였다. 강유진 씨. 요청하신 전세계약 해지 통보 확인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채권 가압류 결정문도 방금 수령했고요. 10분 전쯤 남편분인 김현우 씨에게도 한 달 내로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15억 원은 다음 달 15일에 맞춰 유진 씨가 지정한 개인 계좌로 정확히 입금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화면에 떠오른 차가운 검은 글자들을 내려다보던 유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며 올라갔다. 지독하게 담담하면서도 서슬퍼런 미소가 그녀의 눈가에 번졌다. 마치 집주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핸드폰 상단에는 미처 읽지 못한 알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발신인 이름에는 김현우라는 세 글자가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지난 사흘간 죽은 듯 조용하던 대화창은 이제 둑이 터진 강물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 숫자는 10에서 순식간에 50으로 그리고 100을 향해 치솟았다. 유진은 대화창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화면 너머에서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그 남자의 비릿한 냄새가 전해지는 듯 했다. 그녀는 미리 보기 화면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문구들을 서늘하게 훑어내렸다. 강유진,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집주인이 왜 나보고 한 달 안에 나가래? 그 전세금 15억 원을 내 마음대로 왜 묶어버려? 거기 나 살고 있는 집이라고. 전화 좀 받아. 이 미친 여자야. 나보고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야? 우리 엄마 알면 뒷목 잡고 쓰러지셔. 유진아, 우리 말로 하자. 일단 소송부터 취하해주면 안 될까? 응. 광기 어린 욕설에서 시작된 메시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추궁을 거쳐 결국 구역질 나는 애걸복걸로 변해갔다. 김현우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허울뿐인 자존심은 당장 머물 곳이 사라진다는 현실 앞에 10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유진의 손가락 끝이 화면 위에서 멈춰 섰다. 힘을 준 탓에 손톱 주변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기억은 순식간에 3년 전 어느 오후로 거슬러 올라갔다. 압구정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김현우의 어머니는 촌스러운 꽃무늬 개량 한복을 차려입고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유진의 아버지 손을 꼭 붙잡았었다. 사돈 어른, 우리 현우가 자존심 하나로 사는 애예요. 여자 쪽에서 전셋집 하나 마련 못해주면 우리 현우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냥 빌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명의만 두 사람 공동으로 해주세요. 저희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때 유진의 아버지는 하나뿐인 딸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일궈온 고향 땅까지 팔아 그 거금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김현우는 어떠했는가? 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옥수수차만 홀짝일 뿐. 단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다. 그러고는 유진의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마치 제 능력인 양 친척들 앞에서 떠벌리고 다녔다. 체면. 유진은 찬바람 속에서 그 두 글자를 나지막이 읊조렸다. 목소리는 공기 중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그녀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발악하듯 진동하는 그 기계를 주머니 속 어둠으로 다시 던져 넣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잔뜩 찌푸린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 냄새가 섞인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김씨 집안의 그 가증스러운 체면은 오늘부터 단 한 조각도 남지 않을 것이다. 사흘 뒤, 광화문. 예고도 없던 폭우가 서울 도심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유진이 근무하는 IT 기업 빌딩 1층. 거대한 통유리 창에는 물줄기가 뱀처럼 구불구불 흘러내리고 있었다. 검은 대리석 바닥은 눈이 부시게 닦여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유진은 방금 2시간에 걸친 임원회의를 마친 참이었다. 몸에 딱 맞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왼손엔 향을 추가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오른손엔 프로젝트 보고서를 든 채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강유진.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연하. 성대를 찢어발기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마치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고요하던 로비의 공기를 단번에 찢어놓았다. 유진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들고 있던 커피컵 속의 얼음이 찰랑거리며 부딪혔고 차가운 물방울 몇 개가 그녀의 구두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로비 정중앙. 보안 게이트 앞에서 김현우의 어머니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시뻘건 등산복 점퍼를 입은 그녀의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미역줄기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바닥을 내리치는 손바닥에서는 철썩철썩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뒤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시누이 김아름이 서 있었다. 비싼 장우산을 든 채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그녀의 눈빛에는 아나무인격인 오만함이 가득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 여자가 밖에서는 멀쩡한 척하면서 집에서는 시부모 밥 한 끼 안 해주는 악독한 년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텅 빈 로비의 천장에 부딪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그녀는 유진을 손가락질하며 빗물 섞인 눈물을 쏟아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제는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겠대요. 우리 식구들을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내 아들이 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집안 말아먹을 년을 만나는지. 갈 길 바쁘던 직장인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유진을 에워쌌다.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구경거리를 찾은 듯한 눈빛들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유진의 등에 박혔다. 저 사람 개발부 강 팀장님 아니야? 세상에. 시부모를 길바닥에 내쫓는다고? 진짜 너무하네. 평소에 차가워 보이더니 속은 저런 사람이었어? 방관자들의 냉소적인 뒷담화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날카로운 처형대와 같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유교적 가치관이 여전한 이 사회에서 불효라는 프레임을 씌워 유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언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냉정해요? 우리 오빠가 언니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집안 돈 다 들고 튀는 것도 모자라 내 양육비까지 끊어버려요? 언니가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보안실 직원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달려와 바닥에 주저앉은 노부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미친 듯이 팔을 휘두르며 직원들을 할퀴어댔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당황해서 얼굴을 가리지도 흔히들 그러하듯 달려가 무릎 꿇고 빌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화려한 빌딩 숲 한복판에서 두 마리의 광대처럼 발악하는 모녀를 말이다. 유진의 손가락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차가운 플라스틱 컵을 만지작거렸고 그 한기는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스며들었다. 결혼할 때 유진은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혼수를 해갔다. 그 전셋집에 들어찬 가전제품 하나하나가 유진의 돈이었다. 하지만 시댁에서 보내온 예단이라고는 거친 소미불 한 채와 낡은 은수저 세트가 전부였다. 그런데도 명절 제사 때마다 시어머니는 일가 친척들 앞에서 공기청정기 소리가 시끄럽다느니 며느리가 예의를 모른다느니 하며 유진을 깎아내리기 일쑤였다. 그 굴욕적인 기억들이 영화 필름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고 시선은 다시 눈앞의 추악한 얼굴들에 고정되었다. 유진은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얼음이 부딪히며 딸깍 소리를 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보고서를 건네주고는 모델처럼 곧게 뻗은 다리로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갔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유진의 접근을 알렸다. 그녀가 다가갈수록 로비를 가득 채웠던 수군거림이 기적처럼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유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냉기에 압도당한 듯 숨을 죽였다. 유진은 시어머니의 코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에 모인 모든 사람의 귀에 박힐 만큼 또렷했다. 심지어 그녀는 끝까지 완벽한 존댓말을 구사했다. 제가 현우 씨를 내쫓았다고요?
연세가 드셔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신 모양인데 그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 15억 원. 저희 아버지가 땅 팔아서 마련해 주신 제 돈이라는 거 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마치 목을 졸린 닭처럼 꺽하고 끊겼다. 그녀의 삼각 눈이 당황함에 파르르 떨렸지만 이내 다시 목청을 높이며 발악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우리 현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유진이 한쪽 눈썹을 가볍게 치켜세웠다. 그녀는 코트 안쪽 포켓에서 보조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몇 번 두드렸다. 그리고 측면 볼륨 버튼을 끝까지 올렸다. 다음 순간 지독하리만치 선명한 통화 녹음 파일이 그녀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너 내일부터 당장 회사에 사표 내고 이리로 들어와서 살 거라. 현우 어디야 내가 빨면 되지만 아름이는 마음병이 깊은 데다 애까지 어리지 않니? 전담해서 수발들 사람이 필요해. 내가 큰올케인데 당연히 이 정도 책임은 져야지. 녹음 속의 날카롭고 오만하며 당당한 목소리는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노부인의 목소리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로비는 순식간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180도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유진을 비난하던 눈빛들은 이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요구를 들었다는 경악으로 가득 찼다. 아니, 연봉 높은 며느리 보고 사표를 내고 신우이 수발을 들라고? 저 시어머니 진짜 제정신이야? 며느리를 공짜 파출부로 안 해? 진짜 무섭다. 저 집구석. 세상에. 저런 흡혈귀 같은 집안이 다 있네? 철저한 증거 앞에 대중의 화살은 순식간에 방향을 틀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유진이 설마 녹음까지 했을 줄은, 그리고 이 많은 사람 앞에서 터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다. 그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바닥에 타일 틈만 손톱으로 긁어댈 뿐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유진은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수수룡 메스처럼 정교하게 옆에 서 있던 김아름에게로 향했다. 아름아. 유진의 목소리에 소름 끼칠 정도의 다정함이 섞였다. 너 아까 내가 내 양육비를 끊었다고 했니? 유진은 핸드폰 화면을 돌려복구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김아름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결제 기록들이 빼곡했다. 지난 3년 동안 너 현우 씨가 준 내 명의의 카드로 청담동 매장에서 에르메스랑 샤넬 100만 사. 000만 원어치 긁었더라? 내 아들 영어 유치원비.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 거 그것도 내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갔고. 이게 양육비니? 이건 올케 언니의 재산을 내 전용 인출기로 생각한 거 아니야? 유진의 목소리가 단번에 높아졌다. 극지의 눈보라처럼 차가웠다. 당신들 식구. 내 돈으로 먹고 자고 쇼핑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더 이상 피 안 뽑히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찾아와서 도덕을 노네? 인성을 노네? 마지막 말은 마치 씹어뱉듯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너 이 나쁜 년이. 사람들 앞에서 기생충 같은 민낯이 드러난 김아름은 수치심에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들고 있던 장우산을 휘둘러 유진을 내리치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피하지 않았다. 옆에 대기하던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김아름의 우산을 낚아채고 그녀를 제압했다. 아이고, 내 뒷목이야. 혈압 올라 죽겠네. 상황이 불리해지자 시어머니가 한국 드라마 속 고전적인 수법을 써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양손으로 뒷덜미를 움켜쥐고 흰자를 보이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기절한 척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계산이었다. 유진은 바닥에 널브러진 시어머니를 보며 차가운 비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보안팀장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지시했다. 이 할머니 혈압이 높아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당장 119부터 부르세요.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해 주시고요.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전해주세요.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기절한 척하던 시어머니의 몸이 눈에 띄게 움찔거렸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지만 차마 눈을 뜨지는 못했다. 유진은 핸드폰을 챙겨 넣고 정장 소매를 단정하게 정리했다. 그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든 채
수많은 사람의 시선 속에서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유진은 패배자처럼 남겨진 고부의 모습과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석 달 뒤 서울가정법원. 복도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감돌았다. 창밖의 햇살이 블라인드 틈새로 들어와 호두나무 바닥 위에 긴 그림자를 남기고 있었다. 유진은 원고석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차분한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혼 당사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비극을 지켜보는 제3자처럼 보일 정도였다. 피고석의 김현우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있었다. 불과 석 달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정성스럽게 관리하던 머리카락은 기름기에 절어 이마에 붙어 있었고 맞춤 정장은 다림질을 못해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그는 무릎 위의 바짓단을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었다.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피고 김현우는 혼인 기간 중 원고 강유진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혼전 재산인 리츠펀드 등 1억이 0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판사가 두꺼운 서류를 넘기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낭독했다. 이것이 이 지독한 결혼 생활을 끝장낸 마지막 한 방이었다. 변호사 선배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신탁 계좌의 이체 내역을 찾아냈을 때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었다. 그 1억 2,000만 원은 나중에 아이 학군지에 집을 마련할 때 보태려고 모아둔 돈이었다. 김현우는 유진의 전자서명을 위조해 그 돈을 김아름 투자라는 유령 계좌로 야금야금 빼돌렸고 그 돈은 고스란히 신우이의 명품 가방과 전남편의 입을 막기 위한 합의금으로 사라졌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김현우를 가만히 응시했다. 시선을 느꼈는지 김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애원이 가득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으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쓰레기통에 버려진 상한 음식물을 보듯 냉담하게 시선을 돌렸다. 피고 김현우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은닉 및 재산 탈루 행위가 인정되며 피고의 가족 또한 원고에게 장기적인 정신적 압박과 명예훼손을 가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묵직한 법봉을 집어들었다. 이에 본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원고 명의의 전세 보증금 15억 원은 원고의 단독 재산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무단 인출한 1억 2,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합니다.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합니다. 탕, 탕, 탕. 법봉이 울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소리는 김현우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다. 목구멍에서는 짐승의 신음 같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1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까지 짊어지게 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는 곧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불미스러운 소문이 퍼지면서 회사에서도 눈총을 봤던 김현우는 결국 프로젝트 실수까지 겹쳐 권고사직서를 던지고 회사를 떠나야 했다. 다시 서울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서울의 북쪽 끝자락 노원구의 어느 낡은 빌라촌 습한 곰팡이 냄새와 하수구의 비릿한 악취가 좁은 골목을 메우고 있었다. 골목 어귀에는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된 쓰레기 봉투에서 역한 국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바로 옆집 대문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는 빨간 딱지가 을씨년스럽게 붙어 있었다. 이년아, 내가 지금 고기를 처먹을 제정신이니? 내가 유진이 카드만 안 긁었어도, 우리가 그 회사만 안 찾아갔어도 우리 현우가 저렇게 됐겠어? 낡은 반지하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곧이어 냄비 부딪히는 소리가 바닥을 긁었다. 내 탓이야. 어머니가 언니 사표 내라고 수발들게 시켰잖아. 언니 돈이 우리 집 돈이라며. 이제 오빠는 억대 빚쟁이 백수 됐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김아름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이어지는 것은 공포에 질린 2살배기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였다.
한때 유진 위에서 군림하며 서로를 감싸고 돌던 모녀는 이제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반지하에서 배추를 살지 물을 살지를 두고 서로의 머리채를 잡는 독충들이 되어 있었다. 가장 풍족한 숙주였던 유진을 잃어버린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원래 속했던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아니, 예전보다 더 깊은 나락이었다. 같은 시각, 강남구 테헤란로. 초봄의 햇살이 구름을 뚫고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세련된 스타라이트 그레이 빛깔의 포르쉐 파나메라 한 대가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다가와 정지선 앞에 멈춰섰다. 차창이 부드럽게 내려갔다. 유진은 검은색 샤넬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가볍게 웨이브 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는 방금 본사로부터 발송된 정식 발령 메일을 확인한 참이었다. 개발 총괄 본부장 승진. 연봉은 2배로 뛰었고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개인 집무실이 생겼다. 그녀는 한 손으로 가죽 핸들을 가볍게 잡고 다른 한 손으론 컵홀더에 꽂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올렸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전율 같은 상쾌함이 온몸에 퍼졌다. 신호등의 빨간불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포르쉐가 묵직한 엔진음을 내뱉으며 화살처럼 앞으로 쏘아져 나갔다. 도로 오른쪽으로는 그녀가 3년 동안 갇혀 살았던 그 고급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익숙한 정문과 커다란 은행 나무들. 유진의 시선은 정면만을 향한 채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차가웠으며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청춘 산문을 묻어버린 그곳에 단 한 뼘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회색 포르쉐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서울의 찬란한 태양 속으로 망설임 없이 사라져갔다. 끝.